집만 되는 노인네를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여기 들어가세요. 이게 우리 가족이 살 길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갑자기 내가 병원에 들어가야 하는지,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엔 단 한 방울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띤 얼굴로 말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집만 되잖아요, 정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리고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내려놓인 캐리어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식구가 아무렇지 않게 나를 요양병원 앞에 두고 떠났다는 사실이 천천히 더 깊게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짐이구나.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이 짐덩어리가 280억짜리 비밀 통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을지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김윤정 씨는 병원 입구를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바람은 약하게 불었지만 그녀의 얇아진 어깨는 그 바람에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는 아들 성호 씨와 며느리 전미연 씨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묘하게 다르게 굳어 있었죠. 윤정 씨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 미연 씨는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급한 듯 차문을 열어두고 다리를 달달 떨고 있었어요. 기다림이 지루하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반면 아들 성호 씨는 어머니 쪽을 향하지만 시선이 자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윤정 씨는 그런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좁은 실내에 정적이 가라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회색 건물들이 반사되어 윤정 씨의 눈동자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을 무릎 위로 모아 올리고 손등에 고여있는 작은 떨림을 감추려는 듯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소리마저 그녀에겐 불길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미연 씨가 짧게 말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성호 씨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그의 목덜미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정 씨는 그들의 대화에 말없이 귀를 기울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대화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차가 도로에 합류하자 바깥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윤정 씨는 창밖으로 스치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가지를 보며 문득 자신의 삶도 비슷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가족을 위해 버틴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오늘의 공기는 그때와 달리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창문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자 먼 거리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윤정 씨의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작은 소음에도 움찔하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계속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세 사람 사이에서 윤정 씨는 알 수 없는 변화의 조짐을 느꼈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마치 앞으로 더 큰 변화가 다가올 것처럼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가방을 꼭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움직임 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가족을 향한 묵묵한 시선 속에서 윤정 씨의 하루가 또 하나의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거실 창문을 스치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오렌지 빛이 식탁 위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윤정 씨는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들 성호 씨와 며느리 전미연 씨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했죠. 식탁 위 중앙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손끝으로 봉투를 돌리며 태연한 척했지만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반복해 튕기는 모습은 긴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정 씨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얼굴을 살짝 굳혔습니다. 적혀 있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불길한 느낌만은 또렷했어요. 마침내 미연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봉투를 펼쳤습니다. 장기 요양병원 입원 안내서라는 글씨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순간 윤정 씨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호 씨는 옆에서 종이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테이블 아래를 향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올라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윤정 씨는 두 사람의 표정과 몸짓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미연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어깨를 곧게 세우고 있었고 성호 씨는 아내 쪽에 무게가 실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몸짓이 보여주는 진심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안내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 너머로 갑작스레 마음 한구석이 붕 떠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죠. 식탁 위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의 정적은 점점 깊어졌고 지켜보던 손녀 지은 씨가 방문 사이로 슬쩍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알아채자마자 눈가를 붉히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이 스치는 순간 윤정 씨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손녀만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아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윤정 씨는 안내서를 손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을 묵묵히 희생해온 기억이 떠오르며 지금의 순간과 대비되어 더욱 쓰라렸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대신 그녀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요. 미연이도 일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를 모시면서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윤정 씨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엔 실망보다 이해가 먼저 담겨 있었어요. 미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생각보다 시설이 좋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요. 어머니께서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윤정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정 씨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동일하기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순한 체념처럼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떨어진 그녀의 그림자는 더 길어졌고 겨울 햇빛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윤정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체념과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참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였고 미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한 가정을 둘러싼 갈등의 첫 번째 파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윤정 씨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치는 오후, 요양병원 입구는 희미한 노란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윤정 씨는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와 바퀴 달린 침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복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한층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윤정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병원 건물의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고 작아 보였어요. 얇은 패딩 끝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손끝은 차가움에 자연스럽게 모아졌습니다. 그 모습에서 홀로 남겨지는 사람의 외로움이 배어나왔습니다. 뒤에서 성호 씨가 다급하게 걸음을 맞춰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서서 짐을 들었지만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서류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직원에게 걸음을 재촉했고 벽을 스치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병원 복도에 딱딱하게 울렸습니다. 윤정 씨는 그 소리를 따라서 잠시 시선을 돌렸지만 이내 다시 바닥으로 눈을 떨궜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가볍게 눅눅한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스쳤습니다. 천장 형광등은 약하게 깜빡였고 맞은편 침대에서는 노인이 숨을 고르듯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작은 공간이 앞으로 자신의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이 현실감 없이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에는 희미한 물때가 남아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만 보였습니다. 성호 씨는 방 한쪽에서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손놀림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가끔씩 등을 돌린 채 깊은 숨을 몰래 내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정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억누르던 미소를 꺼내며 손등으로 성호 씨의 팔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는 말하지 못한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성호 씨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올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괜찮다. 일 바쁘면 안 와도 돼. 문 밖에서 미연 씨가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며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보였고 돌아서는 발걸음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윤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비어가는 감각이 밀려왔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울림이 마치 작은 충격처럼 그녀의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윤정 씨는 침대에 조심스레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변의 소리들이 멀어지고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은 슬픔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느 순간 가족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고 병실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윤정 씨는 천천히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있게 될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멀리서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소리와 누군가의 기침소리만이 긴 복도를 따라 흘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변화가 자신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힘을 느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자
그곳엔 낡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윤정 씨는 그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윤정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새로운 하루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들 중 하나가 자신의 집일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체념과 강인함으로 조용히 그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비가 창밖을 부드럽게 두드리던 아침, 요양병원 복도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김윤정 씨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손잡이를 잡아 균형을 잡았어요.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피부에 닿으며 차갑게 스며들었고 그녀의 숨소리는 잔잔한 실내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이곳의 하루는 늘 비슷했지만 윤정 씨에게는 모든 순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가 가까이 놓인 작은 의자에 앉자 먼 산 위로 흐릿한 안개가 내려앉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만든 얇은 주름이 촘촘하게 자리했고 그 위에 맺힌 미세한 떨림이 그녀의 마음을 대신 말하고 있었어요. 멀리 복도 끝에서는 간호사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는 희미한 위안을 주는 듯 했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 침대의 노인은 천천히 호흡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쪼개며 방 안에 작은 박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은 집과는 다르게 흘렀습니다. 누구의 말소리도 크게 들리지 않았고 감정이 오갈 만큼의 대화조차 거의 없었죠. 점심이 다가올 때쯤 창밖의 비는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작은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흐르는 모습은 마치 길게 내려오는 눈물 같았습니다. 윤정 씨는 그 모습을 몇 분 동안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고요한 날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표정이었죠.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윤정 씨는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거기엔 낡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지만 화면은 깨끗했죠. 윤정 씨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그녀는 숫자 몇 개를 누르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었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휴대폰 속엔 50년 인생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시작한 작은 밥집,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아들 성우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던 기억들. 그리고 30년 전 식당 건물 주인이 급하게 건물을 팔겠다고 했을 때 은행 대출을 받아 그 건물을 샀던 일. 주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윤정 씨는 믿었죠. 그 건물은 지금 100억이 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 오피스텔 하나를 샀고 해외 펀드에도 투자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윤정 씨는 병원 침대에 다시 누우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낮은 형광등 빛이 그녀의 얼굴에 얇게 내려앉았고 눈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조용한 이 공간은
그녀의 상처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문득 또렷하게 느껴졌고 그 감정이 가슴 한쪽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윤정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 아직은. 하지만 그 눈빛엔 언젠가는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점심 배식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식사 시간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레이 위에 놓인 밥과 반찬은 단조로웠지만 그녀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비는 이제 그쳤고 하늘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윤정 씨는 그 빛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한 희망과 짙은 외로움이 동시에 자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70년을 살아온 사람의 강인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곧 큰 변화를 만들어낼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흐린 오후 요양병원 복도에는 약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만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어요. 김윤정 씨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앉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멈춰섰습니다. 문틈이 살짝 열리며 손녀 윤지은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지은 씨는 주변을 경계하듯 고개를 내민 뒤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목도리에 가려진 얼굴 한쪽은 빨갛게 상기돼 있었고 바람을 맞고 온 듯 머리카락엔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윤정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미소를 지었고 두 손을 천천히 벌려 지은 씨를 맞이했어요.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하지 못한 걱정과 속상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윤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 씨의 눈가는 붉어 있었고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어딘가 참고 있는 듯 했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윤정 씨의 마음에도 묵직한 울림이 번졌습니다. 할머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제가 말이 끊기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정 씨는 손녀의 뺨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단다. 여기 좋아. 하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엄마 말만 들어요. 할머니 생각은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손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빠도 힘들어. 이해해줘. 지은 씨는 가방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윤정 씨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생강차였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이 방 안에 퍼졌고 윤정 씨는 그 향만으로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지은 씨는 생강차를 컵에 따라 천천히 건네며 손등으로 할머니의 등이 굽은 모습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짓에는 애틋함과 미안함, 그리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까지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천천히 창문을 두드렸고
그 리듬이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윤정 씨는 지은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얼마 전에 장학금 받았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가 공부하는 데 써야지. 하지만 지은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었습니다. 윤정 씨는 손녀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윤정 씨는 위로받았습니다. 한참 후 지은 씨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윤정 씨의 이마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윤정 씨의 마음을 조용히 녹여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모셔갈게요. 제가 졸업하면 일 구해서 꼭. 윤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걱정 말고 너 앞길만 봐. 알았지? 지은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꼭 할머니를 다시 모실 거야. 조용한 병실의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는 작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이 앞으로 벌어질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정 씨의 눈빛에는 오래된 불안과 새로운 희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고 지은 씨의 표정에는 결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지은 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서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꼭. 윤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윤정 씨는 손녀가 남기고 간 생강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방문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곧 큰 파동으로 이어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흐린 구름이 병원 창문 위로 천천히 스치던 오후, 병실 안은 잔잔한 바람소리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윤정 씨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작은 청가방을 풀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 가방 속에서 떨어지듯 튀어나왔고 그녀는 순간 잠시 그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어요. 휴대폰은 오래된 기종으로 뒤편의 기스들이 세월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화면을 켰다가 다시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 동작에는 알 수 없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시선은 번호 입력창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어떤 문이 열릴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끝내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는 웃으며 약 봉지를 내려놓고 윤정 씨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러다 손에 쥔 휴대폰을 보고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중요한 연락 기다리세요? 윤정 씨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휴대폰을 가방 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간호사가 나간 뒤 병실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또박또박 귓가에 울렸고 먼 곳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윤정 씨는 가방을 꼭 닫으며 자신의 마음을 눌러 담으려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오래된 비밀을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의 숨처럼 무겁고 길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휘청이며 걸어가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스쳤고 그 모습을 보자 문득 자신의 지난 세월이 떠올랐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식당을 지키며 버텨온 날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작은 성공들. 5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시작한 작은 밥집.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던 날들. 아들 성우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식당 건물 주인이 급하게 건물을 팔겠다고 했을 때 윤정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그 건물을 샀어요. 주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믿었죠. 이 동네는 발전할 거야. 그 건물은 지금 100억이 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조금씩 모은 돈으로 상가 하나, 오피스텔 3채를 샀고 해외 펀드에도 투자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단지 낡은 휴대폰 하나에 모든 정보를 담아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미묘한 떨림이 전해졌고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다시 가방 쪽으로 향했지만 끝내 가방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곧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 손녀가 다녀간 뒤 윤정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돈은 지은이가 지켜야 해. 성우와 미연이에게 주면 그냥 빚 갚는데 다 쓸 거야. 병실에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의 마음 역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감정은 서서히 불안에서 체념으로 그리고 다시 작은 결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그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정 씨는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휴대폰 속 비밀번호가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 벌어질 큰 변화를 예고하는 첫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변호사님께 연락해야 하나? 윤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50년 전부터 자신의 재산 관리를 도와준 변호사 강준호. 그는 윤정 씨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회피하는 시선. 그것들이 윤정 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한다고. 복도에서 저녁 배식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게. 그날 밤 윤정 씨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때가 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겠어. 윤정 씨는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조용했지만 강한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흐린 오후의 바람이 아파트 단지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전미연 씨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쌓여있는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체납 고지서와 미지급된 카드 명세서가 뒤엉켜 있었고 그녀의 손등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미연 씨에게 닿지 않는 먼 세계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연 씨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을 움찔거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연체 문구가 굵은 글씨로 찍혀 있었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종이를 힘주어 구겼습니다. 숨을 가쁘게 들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고 이마엔 작게 맺힌 땀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평소 강단 있던 그녀의 표정엔 불안과 초조가 뒤엉켜 있었어요. 3,700만 원. 이번 달만. 미연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출 이자였습니다. 거기에 카드값 600만 원, 관리비 체납 200만 원. 합치면 4,50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 성호의 월급은 380만 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잠시 후 성호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내의 굳은 표정과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미연 씨는 그의 눈길을 외면한 채 새로운 문서를 펼쳐 보이며 턱을 굳혔습니다. 그 표정엔 이미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론을 내린 사람의 단단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달 대출 이자만 370만 원이에요. 미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카드값까지 합치면 거의 600이 넘어요. 당신 월급으론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성호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무력했습니다. 미연 씨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비 이번 달부터 못 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병원비는 월 180만 원이에요. 미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빚 이자도 못 갚는데 어떻게 그걸 내요? 성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탁 옆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던 미연 씨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종이를 몇 번 쓸어내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을 몇 걸음 나아갔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어떤 정리가 시작되고 있는 듯 했어요. 성호 씨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지친 가장의 무력함과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의 무게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그는 주먹을 쥐고 천천히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날 선 분위기 앞에서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말은 했어?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야죠. 그 목소리엔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어둑해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표정에는 계산과 두려움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사이로 작은 결심이 눈빛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머니 다시 모실 순 없어요.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한마디에는 깊은 단절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윤정 씨를 요양병원에 두고 온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미연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방 안을 채운 어둠은 두 사람의 거리를 더 깊게 갈라놓았고 창밖에서 들리는 약한 바람 소리만이 그 틈새를 스쳤습니다. 이 작은 균열은 곧 큰 갈등으로 번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해.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가족에게 다가올 큰 폭풍의 첫 번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흐린 저녁, 요양병원 복도에는 약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저 멀리에서 밥을 나르는 카트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김윤정 씨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러나 순간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통증이 내려앉는 듯했죠. 그녀의 손끝이 창문턱을 붙잡았지만 힘이 빠져 팔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신음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곧이어 윤정 씨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병실 안에 크게 울렸어요. 그 충격에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놀라 몸을 일으켰고 복도에서 지나가던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간호사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윤정 씨는 움직이려 했지만 손끝 하나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선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윤정 씨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고 곧장 응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복도에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몇 분 안 되어 의료진이 분주하게 몰려왔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병실의 차가움을 더했어요. 윤정 씨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눈은 반쯤 감긴 채 흐릿하게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산소 마스크를 급히 씌우고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혈압 90에 50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외쳤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링거 준비하고 보호자 연락 빨리요. 병원 측은 곧장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화기의 진동음이 간호사의 손에서 울려 퍼졌고 그 얼굴엔 긴급한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아들 성호 씨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성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이시죠? 어머님이 급하게 쓰러지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회사인데 제가 바로 갈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늦게야 뛰어나올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반면 며느리 미연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휴대폰은 불빛만 깜빡이며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죠.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진동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혹은 알고도 외면한 걸지도 몰랐습니다. 화면에는 요양병원이라는 발신자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한편 손녀 윤지은 씨는 대학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병원 전화에 깜짝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서류 봉투를 떨어뜨린 채 계단을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지은 씨는 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병실로 돌아오자 윤정 씨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희게 변해 있었고 손등 위에 올려진 산소 마스크가 기울어진 모습이 더 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계속 지켜보며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고 간호사는 몇 번이나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지은 씨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침대로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윤정 씨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은 씨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 했어요.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가느다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조용한 박자로 이어지며 병실의 불안을 덮었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은 불규칙했고 그녀의 가슴은 다시 크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긴 했지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지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병실 문 밖에서 성호 씨의 발걸음 소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 병실의 작은 희망처럼 들렸고 동시에 더 큰 감정의 파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의 위기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의 오래된 균열을 드러내는 결정적 순간이 되고 있었죠.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요. 그 작은 손길이 윤정 씨의 마음에 닿았는지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가족에게 가장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저녁, 요양병원 복도는 더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오래된 전구처럼 약하게 깜빡였고 그 아래에서 간호사의 발걸음만이 간헐적으로 울렸어요. 병실 문 앞에서 윤지은 씨는 숨을 고르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눈가엔 오래 울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가 병실로 들어서자 의료진은 막 정리를 마치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보이는 김윤정 씨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은 씨는 급히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맥박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지은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녀를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산소 마스크 때문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또다시 열리고 전미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급하게 보였지만 표정은 불편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고 순간적인 적막이 세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미연 씨는 윤정 씨의 침대 옆으로 걸어오다 산소 마스크와 의료 장비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표정은 걱정보다 부담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미연 씨는 윤정 씨의 몸 상태를 흘끗 보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또 이러시네. 숨을 한 번 크게 내쉰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오히려 뒷짐을 졌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지은 씨를 바라보며 냉랭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미연 씨는 깊게 한숨을 내쉰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프면 또 병원비 나오고 또 처리해야 할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투엔 숨기지 않은 짜증이 실려 있었고 그 한마디가 병실 안의 정막을 산산이 깼습니다. 지은 씨는 순간 숨을 멈췄고 눈동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산소 마스크 너머로 윤정 씨의 눈이 천천히 뜨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또다시 자신을 짐으로 여기는 가족의 말에 그녀의 가슴은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얼굴 측면으로 작은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지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미연 씨는 지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몰라. 우리가 얼마나 빚에 시달리는지. 그게 할머니 잘못이에요? 지은 씨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하셨어요? 미연 씨는 말문이 막혔지만 곧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잘못은 없지. 하지만 현실이 그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은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고개를 깊게 떨구었습니다. 그 눈물이 윤정 씨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윤정 씨는 산소 마스크를 살짝 젖히려 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말렸지만 그녀는 약한 손으로 마스크를 옆으로 밀었어요. 그만들 하세요. 가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며느리를 꾸짖는 말이 아니라 이제야 가족을 다시 붙잡으려는 마지막 온기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 순간 무너지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술을 꽉 깨물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지은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정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무거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지은 씨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윤정 씨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그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깊은 상처와 슬픔이 그 눈 속에 고여 있었어요. 복도에서 미연 씨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살아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울었고 윤정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윤정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의 손이 가슴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곳엔 낡은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고 빗소리가 없는 창문만 조용히 한밤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가족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균열은 곧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는 깊은 밤 특유의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져 들어와 병실 앞 바닥에 노란빛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오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김윤정 씨의 오래된 지인이자 법률 상담을 맡아온 변호사 강준호 씨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손에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안경 너머의 시선은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지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강준호 변호사입니다. 윤정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 씨가 놀란 표정으로 강 변호사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가 변호사님을 부르셨어요? 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자 산소 마스크를 낀 윤정 씨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깜빡이며 강 변호사의 얼굴을 알아보려 했고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오래된 비밀을 드러내려는 결심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선생님, 윤정 씨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와주셨군요. 침대 옆에 앉은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통 상속인들에게 보여주는 문서보다 훨씬 두꺼운 봉투였어요. 그는 윤정 씨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앉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윤정 씨는 약해진 손을 들어 살짝 흔들며 봉투를 자신의 쪽으로 당겨오듯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이 순간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지켜보던 손녀 지은 씨는 상황을 파악하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와 침대 곁에 섰어요. 윤정 씨는 지은 씨의 손을 찾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이제 내가 알 때가 됐구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강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강 변호사는 봉투를 열어 첫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깔끔한 인출 기록과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NH농협은행 김윤정 명의 보유 잔액 28억 2,300만 원. 지은 씨의 숨이 순간적으로 끊어질 듯 멈췄습니다. 이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고 윤정 씨의 눈빛엔 오래 눌러왔던 무게가 비로소 내려놓아지는 듯한 편안함이 스쳤습니다. 강 변호사는 나머지 서류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서초동 상가 건물 2개 동, 강남 오피스텔 3채, 그리고 미국 달러 채권 펀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 같았습니다. 거기엔 과거 윤정 씨가 운영하던 식당의 매각 계약서, 수십 년 전 매입한 작은 상가 건물들의 등기 사본, 그리고 몇 개의 해외 투자 펀드 계좌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은 씨는 입술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도 몰랐던 할머니의 삶의 결실임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0년 전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윤정 씨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혼자 밥집 시작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 끓이고 말이 끊기며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 하나 샀지. 다들 무모하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는 믿었어요. 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100억이 넘는 가치가 됐습니다.
그 후로도 윤정님은 조금씩 자산을 불리셨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윤정 씨는 천천히 지은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하게 잡힌 그 미소는 이 돈은 내가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남겨두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등을 꼭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전미연 씨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서류 위 숫자를 보는 순간 얼굴에 놀람과 탐욕 그리고 공포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소리마저 병실을 찢을 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280억? 미연 씨의 입에서 가늘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서류를 계속 정리했습니다. 미연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서류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연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오려 했지만 윤정 씨의 손짓이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작은 손짓에도 미연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 순간 권력과 위치, 관계와 감정의 줄서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듯 했어요. 뒤에서 성호 씨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얼굴이었죠. 그의 시선은 서류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를 오갔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니? 그 한마디에 성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정 씨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은 오랜 시간 숨겨온 진실을 드러내며 마지막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 재산의 존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삶의 결과이자 지켜야 할 사람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의 숨결이 약하게 흔들리는 사이 병실 안의 모든 감정이 일시에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폭언과 무시, 외면으로 얼룩진 관계가 이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전부 뒤집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이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6층 복도는 깊은 밤의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멀리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며 희미하게 스며들었어요. 김윤정 씨의 병실 안은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약하게 떨리며 방 안에 긴장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침대 곁에 앉아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고 변호사 강준호 씨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 변호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정 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속장 변경을 위한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고 모서리는 오래 정리된 듯 깔끔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윤정 씨는 약해진 눈을 뜨고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흔들림 대신 명확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정님, 준비되셨으면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침대 난간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지은 씨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이 선택을 하려는 이유를 직감했지만 그 무게가 자신에게 온전히 닿아오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윤정 씨는 미약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말없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라면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지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펜을 윤정 씨 손에 건넸습니다. 윤정 씨는 떨리는 손을 들었고 문서 위 이름란 앞에 펜촉을 가져갔습니다. 산소 마스크의 규칙적인 소리 사이로 그녀의 숨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는 손목을 반듯하게 세우며 천천히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기체는 약했지만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윤정 세 글자가 천천히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크게 열렸습니다. 전미연 씨가 급하게 들어왔고 그 뒤를 아들 박성호 씨가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연 씨는 문서와 펜을 바라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빠르게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미연 씨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게 무슨 서류예요? 그녀의 발걸음은 당황과 불안으로 급해져 있었고 표정은 이미 무너진 듯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성호 씨는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강 변호사와 어머니 그리고 문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의 두 손은 허공에서 허둥거리며 어디에 닿아야 할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 하지만 윤정 씨는 두 사람의 등장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엔 피곤함보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평온함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윤정님의 전 재산 중 약 260억 원은 손녀 윤지은님에게 상속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미연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박성호님께는 월 2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며 일부 자산은 유동적으로 관리됩니다. 미연 씨는 서류를 바라보며 눈이 흔들렸고 입술을 깨문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은 충격과 후회, 그리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 씨는 며느리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였니? 그 한마디에 미연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금세 젖은 광채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못났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윤정 씨는 마지막 힘을 모아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가벼운 꾸지람, 깊은 사랑,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제대로 살 차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성호 씨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장면은 이 가족의 감정이 흘러내리듯 꺾이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조심스레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마지막 동작이었어요. 윤정 씨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들숨을 고르고
지은 씨의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처럼 잔잔하게 전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할머니 마음, 꼭 지킬게요. 방 안은 고요해졌고 묵은 감정의 무게가 모두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이 가족의 상속 구도와 감정의 흐름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미연 씨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성호 씨는 어머니 침대 곁에 무릎 꿇은 채 울고 있었고,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0년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는 새벽의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전등은 약하게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바닥에 길게 늘어뜨렸고 그 사이를 전미연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지나오고 있었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때릴 때마다 공허한 울림이 병동 전체에 퍼졌습니다. 병실 문 밖에 선 미연 씨는 손으로 벽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가 떠나고 이제 가족들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문고리를 잡았지만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침대 옆에 공기부터 달라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잠든 윤정 씨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고 성호 씨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변호사의 서류 가방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연 씨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책상을 찾아갔습니다. 상속장 변경 문서의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적힌 이름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천천히 벌어졌고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감정은 충격, 두려움,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한 걸음 다가가 손을 뻗는 듯 하다가 그녀는 갑자기 손을 움켜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너무 늦었음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던 두 눈이 분노로 흔들렸다가 곧 이어진 건 깊은 후회와 공포였어요. 그녀는 침대 위 윤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약해진 호흡이 들려왔고 할머니의 가슴이 작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미연 씨의 마음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건 아닐까, 너무 잔인했던 건 아닐까, 그제야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 미연 씨가 침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눈물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윤정 씨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이미 끝난 것이었죠. 미연 씨는 무릎이 꺾이듯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난 어쩔 수 없었어요. 미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우리도 살아야 했잖아요. 하지만 그 변명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지은 씨는 그런 미연 씨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 천천히 돌아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실망이 고여 있었고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다 알아요. 성호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는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은 도망칠 곳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빛 한 줄기 위에서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흔들리고 있었죠. 여보, 나도 힘들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요? 성호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프시다고, 짐이라고, 병원비가 부담된다고.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미연 씨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윤정 씨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사이로 나온 약한 숨이 공기를 흔들며 그녀의 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그 한마디는 며느리를 꾸짖는 말이 아니라 이제야 가족을 다시 붙잡으려는 마지막 온기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 순간 무너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하나 뺨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미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회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윤정 씨의 결심은 끝났고 이 가족의 질서는 이미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위치로 넘어온 상태였어요.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윤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괜찮다는 신호였어요. 방 안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한 채 무거운 감정만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고 있었고 성호 씨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정 씨가 마지막 힘으로 만든 그 질서는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 그 새벽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 요양병원 창밖에는 잔잔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빛이 완전히 오르지 않은 하늘은 푸른색과 회색이 섞여 흐르고 있었고 병실 안은 조용한 기계음만이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어요. 그 고른 소리가 마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듯 낮고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윤정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밤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엔 피곤이 고여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부드럽게 오르내렸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 졸고 있던 지은 씨는 작은 기계음 변화에 고개를 들며 재빨리 자리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지은 씨가 할머니 손을 잡고 눈을 마주했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의 손등을 조용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보다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너에게 맡겨야겠구나 하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결심이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아들 박성호 씨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퀭했고 눈가에는 후회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오다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한 죄책감이 두 어깨를 깊이 짓누르고 있었죠. 윤정 씨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약했지만 오히려 성호 씨를 다독이는 듯한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성호 씨는 그 손을 움켜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그 눈물은 윤정 씨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의 후회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성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윤정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듯이요. 조금 뒤 강 변호사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고 윤정 씨의 마지막 선택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문서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성호 씨와 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윤정님의 뜻대로 법적으로 모든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방안 공기는 더욱 깊은 감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연 씨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려는 듯 한 발 내딛었다가 눈물이 차오른 얼굴로 다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미안함,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절망이 뒤엉켜 있었어요. 감히 침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정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삶의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미연 씨는 그 시선을 받고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는 문틈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정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의 손을 꽉 쥐며 마지막 힘을 담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닌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는 평안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윤정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이 무거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모든 걸 전했어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곧이어 그녀의 호흡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얇은 김이 서렸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고 성호 씨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정 씨의 선택은 이미 완벽히 마무리되었습니다. 280억의 유산은 손녀에게 대부분 돌아갔고 아들에겐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돌아볼 시간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가족을 향해 마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의 얇은 빛이 병실 창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윤정 씨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조용히 잠드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는 깊은 여운이 번져갔어요.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평탄선을 그리는 소리.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지만 강 변호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족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성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미연 씨는 문가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하지만 그 사과는 더 이상 닿을 곳이 없었습니다. 윤정 씨는 이미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윤정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가족들의 조용한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72년의 삶이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택은 이 가족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선택은 이 가족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새벽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폭언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윤정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 요양병원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창밖에서 부서지는 소리만 들려왔고, 병실 문 앞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놓여 있었어요. 그 국화의 깨끗한 흰빛은 유난히 차갑고도 따뜻하게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병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 씨의 빈 침대는 하얀 시트만 남기고 조용히 정리되어 있었고, 그 위로 얇은 햇빛이 내려앉아 잿빛처럼 흐르는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은 씨의 눈에는 여전히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밤새 울음과 슬픔을 다 쏟아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지은 씨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윤정 씨의 작은 천가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늘 사용하던 작은 손수건, 오래된 머리핀, 그리고 낡은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물건들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쓸어내리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수건 끝에 남아있는 향기만으로도 할머니의 존재가 다시 다가오는 듯 했어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자 화면에 희미하게 반사가 비쳤습니다. 그 반사 속에는 윤정 씨와 함께 보낸 지난날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등에 업고 산책하던 할머니, 시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간식을 챙겨주던 모습,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자신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따뜻한 표정까지. 그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오며 지은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펼쳐져 있는 서류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 씨의 마지막 서명, 그 서명 하나가 이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결심이자 손녀에게 남겨준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 뜻, 꼭 지킬게요. 잠시 후 성호 씨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밤새 울었는지 눈가가 붓고 충혈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고개를 길게 숙였습니다. 지은 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널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보다 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할머니 사랑하셨잖아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어. 그게 죄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손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같은 슬픔과 같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잠시 지은 씨의 손을 잡더니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묻어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병실 전체를 울릴 만큼 무거웠어요. 아빠,
이제라도 잘하시면 돼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지은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작은 응원이었습니다. 윤정 씨가 마지막 순간 남긴 따뜻한 마음처럼 두 사람은 슬픔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윤정 씨가 남기고 간 사랑의 잔향처럼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할머니의 손수건을 가슴에 조용히 눌러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지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들 거예요. 김윤정 장학재단. 할머니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성호 씨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혼자 일하시면서 모으신 돈이잖아요. 의미 있게 쓸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가 남긴 사랑을 어떻게 이어갈지 조용히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윤정 씨가 가장 원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며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을 그 시간들.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가족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보다 훨씬.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을 둘러싼 슬픔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다짐이 조용히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따뜻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하늘은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은은한 향초 냄새가 퍼져 있었고 하얀 국화와 조용히 흐르는 묵념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유족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은 씨는 검은 코트를 여며 입고 천천히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속 김윤정 씨의 미소는 생전보다 더 고요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은 씨는 손에 쥔 흰 국화를 올려두며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감사가 뒤섞여 있었어요. 꽃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마음의 정돈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영정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믿어주셔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 성호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의 눈가에는 여전히 후회의 끌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 속에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따르겠다는 듯한 고요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호 씨는 영정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은이 잘 돌보고 어머니가 남기신 뜻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미연 씨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내려 있었어요.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영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참회가 그녀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미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더 이상 닿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돌아서서 장례식장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햇빛은 조용히 그 사이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보며 문득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꺼낸 할머니의 손수건은 아직도 은은한 비누향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쳐 양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따뜻하게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괜찮다. 잘 지낼 수 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지은 씨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전해오는 듯한 그 온기가 지은 씨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풀어주고 있었죠. 지은 씨는 하늘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잘할게요. 꼭. 잠시 뒤 아버지 성호 씨가 지은 씨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께 바라보는 하늘 아래에서 슬픔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하는 듯 했어요. 지은아,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내게 남기신 거,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야. 할머니의 인생 전부였어. 그걸 지키는 게 우리 책임이야.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빠. 할머니가 50년 동안 혼자 일하시면서 모으신 거잖아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 그걸 잘 쓸 거예요. 할머니처럼 의미 있게. 장학재단 이야기 말이지?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윤정 장학재단. 할머니처럼 혼자 아이 키우시는 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지원하고요. 성호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게. 지은 씨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지은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사랑, 선택,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온기를 자신의 삶 속에 묵묵히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가슴 위에 올려두고 따뜻하게 번지는 햇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슬픔으로 갈라진 가족에게 조금씩 다시 이어질 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멀리서 새 한 마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지은 씨는 그 새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다가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지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어와 지은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따뜻했고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윤정 씨가 남긴 마지막 사랑은 손녀의 마음에 깊은 뿌리로 자리 잡으며 조용한 새로운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슬픔은 있었지만 그 슬픔 너머로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지은 씨는 할머니가 남긴 28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받은 건 돈이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혼자 일하며 버티신 할머니의 인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성공을 쌓아 올린 그 세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사랑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윤정 씨는 말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선택으로 말했죠. 사랑은 폭언을 견디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다. 며느리 전미연 씨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더 이상 윤정 씨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들 성호 씨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하며 아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미연 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지은 씨는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윤정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할머니가 살아온 삶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첫 해에만 5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조용히 희생하며 살아가는 어르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윤정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존중이고 가족은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과 존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무시 대신 존중을, 폭언 대신 사랑을.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